네, 이번 시간은 조선의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조각사 개론서를 보면은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재질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부분, 개론서에서 삼국시대 부분 보고 논문 나오는 것도 보면은 삼국시대는 주로 이제 석불, 마애불, 석불, 마애불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동불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면은 역시 석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 목불이라든가 철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구의 철불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 대부분의 불상은 석불 위주로 이제 남아있고요. 고려 시대가 되면은 고려 전기에 이제 철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이제 그 고려 전기 불상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들은 거의 다 석조 불상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 조각에 대한 개설서를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석불들이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고려 후기 불상들을 소개하는 개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금동불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아주 편중되게 전기에는 석불과 철불, 후기에는 금동불로 편중되어 있던 그런 재료의 편중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그 불교 조각에 대한 개론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목불, 건칠불, 그리고 소조불 이렇게 나눠집니다. 목불은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이고요. 건칠불은 진흙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삼배 같은 것을 겹겹이 발라갖고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오칠을 하고, 그래서 불상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이 건칠불입니다. 소조불은 진흙으로 이제 불상을 만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건칠불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후기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후기부터 이제 좀 좋은 작품들이 남아 있고요. 조선 전기가 되면은 이제 석불들의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 후기에 명문이 있는 석불 한 두세 개 정도, 안양 삼막사, 마애불 같은 석불 정도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에서도 많은 석조 불상들이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 조선 불교 조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려 후기에 유행했던 그 불상 양식이 조선 전기에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불이 만들어지고 건칠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왕실의 후원으로 뛰어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주 흑석사 목주 아미타불 좌상이 있고요. 나주 불회사 건칠불 또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15세기까지는 왕성하게 이제 불사가 이루어지고요. 석불도 만들어집니다. 15세기를 넘어서 16세기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연산군 때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선이 이제 숭의 억불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유교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지만 100여 년 가까이 불교는 왕실이나 대중들,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제 숭상이 되고 있었는데, 연산군 때 이후로는 불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게 되면서 불교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승병들이 대대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승병들의 활동을 하게 되고, 승병들이 조선을 외구에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내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다시 이제 그 전쟁의 와중에 황폐해진 사찰들과 불상들을 재건하는 그런 흐름이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세기 때 들어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그 사찰의 재건과 더불어서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17세기 조선시대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형 소조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교 조각 중에 그 조선 후기에 특히 사천왕상들이 여러 사찰들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역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의 큰 흐름 중에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찰에 이제 참배하러 가거나 그 사찰을 둘러보러 답사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상이 사천왕상인데요. 사천왕상은 이제 장군상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조선 후기에 재건되는 주요 사찰에는 사천왕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세계를
악귀의 침입으로부터 지킨다는 그런 수호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조선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전쟁을 겪고 싶지 않고 불력으로 막아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사천왕상의 조각에 투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천왕상으로는 완주 송강사, 순천 송강사, 그리고 보림사, 보림사 앞에 사천왕상 등이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17곳의 사천왕상이 굉장히 대형 사천왕상들이 그 조선 후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 그 말기가 되면은 여전히 이제 불교는 불교에서 불상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불상을 보게 되면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목불이나 조선 전기의 건칠불을 보면은 고려시대 일반적인 불상처럼 허리를 꼿꼿이 들고 있고 목도 이렇게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그 조선 후기의 불상들을 살펴보면은 목불에서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아래쪽으로 고개를 꺾고 있어갖고 내려보고 있어갖고 혹자는 조선이 그 숭유역불의 나라고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 압력이 불상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선 후기 불상은 왜 목을 아래로 내려보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 공간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시대 때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법당의 내부는 주로 해갖고 벽돌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도 석불 좌상 같은 경우가 높은 대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석불을 보면은 눈을 맞추면은 석불 좌상이라고 하더라도 대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약간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이제 위치로 이제 부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찰이 재건되면서 사찰 내부에서 의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 내부에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상이 그 고려 전기나 고려 시대나 아마 그 앞시기에 불상이 놓여 있는 공간은 사찰의 법당의 중앙에 부처님이 이제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재건축되는 법당의 경우는 그 사찰에서 법당의 뒷부분으로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당 앞부분을 공간을 의식이나 법회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법당의 뒷부분으로 이제 후퇴하게 되니까 부처님을 이제 숭상하는 그리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우러러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단을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수미단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단을 굉장히 높게 만들고 그 위에 부처님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석불좌상처럼 부처님을 위해서 법당 안에 들어가면은 대자 위에 부처님이 가볍게 머리만 들면 부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높은 곳에 이제 부처님이 올라가 계신 거죠. 지금도 이제 일반적인 사찰에 가면은 높은 단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높은 단 위에 부처님을 위한 별도의 또 대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낮은 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부처님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단이 만들어지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게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들을 굽어 살펴야 되고 중생들과 이제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고개를 아래로 숙이시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많은 목조불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부처님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불상의 특징은 이제 중생을 굽어 살피고자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조각가들이 부처님의 모습에 담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단순히 작가의 어떤 의지만이 반영된 게 아니라 공간 구조의 변화가 부처님의 머리도 숙이게 만드는 그런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조선시대 불상 조각의 어떤 큰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고 조선 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의 불교 조각의 흐름은 그동안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주로 목불, 건칠불, 소접을 위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은 개론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그 불상들이 목불, 소접을, 건칠불인데 의외로 석불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승병들이 이제 또
승군들이 뛰어난 활약을 해서 많은 불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숭유 역불의 나라, 이제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걸고, 조선을 건국한, 조선의 입장에서 불상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왕실이나 왕실의 그 왕비나 아니면은 왕실의 후원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불상들, 뛰어난 불상들이 일부 만들어졌고,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숭유 역불이 기조로, 이제 국가의 어떤 기조로 계속 유지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후원으로 이제 뛰어난 불상들, 목조불이나 건칠불이나 소조불들 만들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후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여전히 부처를 만들고 있고, 돌부처를 만들고 있고, 불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석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석불들이,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석불들이 명문이 있는, 언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석불들이 한 10구 정도가 아주 파악되고 있습니다. 10구 정도 파악된 불상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동안 고려시대 때로 알려져 있었던 불상도 있고요. 또는 이제, 조선시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었던 불상들 있었는데, 근래 연구 성과에 의해서는, 이 불상이 알고 보니까 고려시대 불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선시대 불상이다.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상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요. 이 불상 눈에 익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고려시대 대표적인 거석불,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마이불 하면은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파주 용밀이 마이불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의 이불 병립상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바위에 새겨져 있는 두 부처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를 한자로 줄인 내용인데, 근데 이 부처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고려시대 부처로 알려져 있어요. 왜 고려시대 부처로 알려져 있냐면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려 선종 때, 11세기 때 만들어진 그런 불상이라고 전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전설이 있습니다. 머리에 사캅을 쓰고 있는 그 스님들이 와갖고 불상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들, 전설 내용도 구체적이고 왕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 불상은 고려시대 11세기에 만들어진 거석불의 연장선 속에서 이제 파악될 수 있는 그 고려시대 마이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명문이 있었습니다. 명문이 있어갖고 이걸 과연 고려시대로 봐야 될까? 그러면 그 고려시대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불상이 고려시대가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보면은 사진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사람 정도 있네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부처님 그 아래 옷자락에 종이를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탁본을 한다고 하죠. 육안으로 보면 이게 그 마모가 되고 굴곡도 있어갖고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를 이제 붙여놓고 탁본을 하면은 글자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용밀이 마해불에서 조선 세조대왕 만세라는 글자가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조대왕 만세라고 알려져는 있었지만, 기존의 이제 학자들은, 저것은 고려시대 이제 11세기 때 만들어진 마해불의 후대 그냥 세조대왕 만세라고 이제 추가로 조각을 한 것뿐이지, 진짜 불상이, 정말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상 뒤에 명문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다리에서 이제 또 돌아가면은 그 사다리 뒤편에 그 불상을 왜 만들었는지 조성기가 이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조성기가 마모가 심해갖고 희미하게 보이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탁본하는 위치가 굉장히 좀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 조성기를 내가 탁본을 해야겠다, 만반의 준비를 갖고 가지 않으면 탁본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매한 위치에 이제 하늘에 좀 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조성기를 2004년경에 저도 탁본하는데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그 탁본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탁본을 했습니다. 그 탁본을 해갖고 그 탁본한 내용을 이제 번역과 해독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우리가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 11세기였다고 한다면은 등장하면 안 되는 이 인물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하면은 이제 조선전기 이제 권력을 이제 좌지우지했던 아주 이제 권세가 중에 한 명이죠. 그런 한명회가 왜 갑자기 고려시대 때 11세기 불상에 등장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한 이제 학자들 열심히 연구해서 보니까 그 조성기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뭐 성화 7년 7월 해갖고 성화년간이라고 해갖고 주로 이제 15세기 때 이제 연호인데요. 중국의 연호인데 특히 이제 1471년에 그 이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 연도와 더불어서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던 인물들, 함양군, 심장기, 한명회 등 세조의 측근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불상을 왜 만들었을까? 그 내용도 조성기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세조를 추도하고 당시 이제 만들어진 연도가 성종 때였는데요. 세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종 때 세조를 추도하고 성종과 성종의 부인인 정의왕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이 불상을 만들었다가 명확하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려져 왔던 바와 같이 고려시대 불상일까요? 조선시대 불상일까요? 학계에서도 처음에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워낙 그 고려시대 불상으로 강하게 이제 뇌리에 박혀 있고 인식되어 왔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쪽을 지지하냐면은 학계에서는 대략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조선시대 만들어진 불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파주 용민이 마애불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마치 두 사람이 이제 당당한 두 사람이 서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그 사람 형태로 조각한 이 조각상이 어떻게 불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요. 먼저 그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슴에 띠매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어깨를 걸친 이제 대의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 열애상이 입고 있는 대의를 입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불상이 착용하는 형태의 그 옷차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불상 같은 경우는 지금 손에 지물을 잡고 있는데 긴 가지 같은 걸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에 저렇게 긴 가지를 잡고 있는 불상의 경우 보살상, 이제 미륵보살이라든가 관음보살 같은 경우가 손에 이제 연꽃이라든가 또는 용화수 같은 지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처인가 아니면 보살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불상이라고 용어에는 뭐 부처, 보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병립 입상은 열애상일까 보살상일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보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옷은 이제 열애상처럼 입고 있지만 보살상인 이유는 근데 일반적으로 장식이라든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육계라고 해서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머리 위에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육계라고 하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용밀이 마애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이제 동그란 보계를 착용하고 있는 불상이 있고 뒤쪽에 네모난 그 보계를 착용하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네모난 보계는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면류관형 보계라고 불리는 뭐 은진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황즉 보살을 상징하는 면류관형 보계가 후대에 이제 매너리즘적으로 이제 모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한 네모난 보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상 중에서 저게 보계라고 불리는 모자를 쓰고 있는 불상이 전국에 한 100여 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모난 모자는 그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은 고려 광종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한 그 시점, 그러니까 10세기 중반경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 광종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불상을 만드는데 황즉 보살이라는 그런 관념이 반영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불상이 안성에 있는 매산리 석조보살 입상, 네모난 이제 보계를 착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 입상, 은진미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보살상도 네모난 이제 면류관형 보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 입상, 대개 이제 10세기 때 그런 불상들이 네모난 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11세기까지 이제 황즉 보살이라는 관념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세기 이후에 요 나라가 이제 커가면서 고려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는 걸 못 칭하게 이제 막습니다. 그러면서 뭐 황제가 쓰는 11유 면류관 대신 구류 면류관이라고 하는 앞에 이제 끈이 이제 9개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왕이 쓰는 면류관을 보내주고 황제가 아니라 왕이 입는 옷을 보내주면서 니네들 황제란 말 쓰지 마. 뭐 이런 식의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1세기 때까지 만들어지던 네모난 형태의 보계를 착용한 불상은 이제 없어지고, 네모난 형태의 보계는 10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중후반부터 11세기 경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 후에는 없어지는데, 그 옆에 동그란 이제 모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동그란 판석을 머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머리 위에 마치 이제 그 아프리카 사파리 탐험하는 탐험대가 쓰고 있는 모자처럼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태의 모자를 일반적으로 원정모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원정모를 모방한 모자를 파주 용미리 마애벌 앞에 서 있는 그 불상이 착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불상이 조선 전기에만 한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파주 용미리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여러 불상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조선 전기에 동그라면서 위가 튀어나오고 장식이 있는 불상들은 그동안 이제 고려시대 석불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그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저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불상은 이제는 조선 전기의 석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정모는 그 모자 꼭대기 상부에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자를 통해서 그동안 조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불상을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 복신미륵이 있습니다. 복신미륵은 이제 제주도 관광을 가실 때 이제 그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국립제주박물관도 방문하시고 국립제주민속박물관도 방문하시는데요. 국립제주민속박물관 뒤편에 가면은 복신미륵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 안내판 간단하게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석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신미륵의 위치를 보면은 이 고려시대 그 석불로 알려져 있지만,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원정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정모만 쓰면 무조건 그 뭐 조선 전기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복신미륵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신미륵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 지적 명칭을 보았을 때 이제 제주도에서 그 일반적으로 무슨 석불 입상 이렇게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불상을 복신미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불상이 제주목 관하가 있습니다. 제주목 관하를 중심으로 제주 읍성이 있었고요. 그 읍성의 동쪽과 서쪽에 그 복신미륵이 미륵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을 중심을 두고요. 성 밖에 동자복과 서자복이라고 이제 명칭이 불리는데, 두 개의 사찰이 이미 있었고 그 사찰에 세워졌던 불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성을 마치 수호하고 있는 형태로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 불상은 고려시대 불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고려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의 불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저 모자와 더불어서 제주도 도라르방을 살펴보면은 저 불상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원정모를 착용하고 있는 불상으로서 조선시대 불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도라르방의 생김새, 왕방울눈에 주목코, 여기 코에 주름도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조선 후기에 특히 이제 재건되는 사찰, 특히 임진왜란의 피해를 받아서 남해안 지역 일대, 전라도 경상도 일대 많은 사찰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재건되면서 사천왕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천왕상의 특징이 왕방울눈의 주목코입니다. 거의 사천왕상을 만들었던 그 장인들이 제주도로 넘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 도라르방을 만듭니다. 제주도 도라르방도 이제 불상의 영향을 통해서 제주도 도라르방의 얼굴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복신미륵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복신미륵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평평한데 눈동자가 튀어나와 있죠. 코도 삼각형이고 입도 이제 평평한 얼굴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손은 이제 이렇게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는 조선 초기에 왜구들이 하도 많이 침략을 하니까 읍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읍성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로 도라르방을 세웁니다. 처음 만들어진 도라르방이 15세기 때 성문 앞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중문관광단지 근처에 대정현성 만들면서 도라르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문 민속마을에도 도라르방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다 15세기 때 만들어집니다. 복신미륵의 특징은 지금 얼굴은 대정현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팔은 또 이제 성문 민속마을에 있는 정현성의 앞에 세워졌던 도라르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복신미륵 같은 경우는 15세기 제주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읍성 두 개에 세워져 있었던 도라르방을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특히 평평한 얼굴, 지금 이제 옆에 옷자락 이런 모방을 했다는 것은 제주도 도라르방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신미륵은 제주 읍성을 지키기 위해 그 15세기쯤에, 그리고 원정모가 유행하는 그 시기에
제주도 복신미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려시대 불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 고려시대 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 불상을 봐야 된다 하는 또 다른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서울 약사사 그 석불입상이 그런 경우입니다. 서울 약사사 석불입상은 그 약사사 마당에 그 고려시대 석탑으로 평가받는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탑과 불상이 같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때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 약사사 석불입상이 착용하고 있는 보계, 저 보계가 그 밑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을 통해서 조선 전기 석불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약사사 석불이 조선 전기 석불이라고 밝혀짐으로 해서 다른 석불도 그동안 고려시대 석불로 알려져 있었는데 고려시대 석불이 아니라 조선시대 석불로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 제시된 석불이 있는데 안성에 가면은 서울 약사사 석불입상과 매우 비슷한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안성 국사암 석조 삼전불 입상입니다. 안성 국사암 석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고려시대 석불로 알려져 있었고요. 더 재미난 점이 그 기솔리 석불입상과 더불어 요 안성 국사암 석불입상은 궁예미륵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석불이 세 구가 세워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석불은 궁예고 양 측면에 있는 석불은 궁예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양식적으로 보면은 궁예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궁예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려시대 불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약사사 석불입상이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됨으로 해서 안성 국사암 석불 또한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면을 보시면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해요. 둘이 형동생 할 정도로 일단 목이 없고 귀가 이제 어깨에 닿아 있고 또 몸이 괴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자도 챙이 두껍고 이제 볼록 이제 솟아나 있는 무슨 갓처럼 생긴 그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 안성 국사암 그 석불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 꼭대기에는 또 원정모처럼 살짝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긴 합니다. 탱이 두껍고 원형의 보계를 착용하고 있는 불상들도 그동안에 이제 고려시대 석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서울 약사사 석불입상이 조선시대 석불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그 챙이 두껍고 원형의 보계를 착용하고 있는 석불의 경우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보령 금강암 석불 좌상은 그 석불 자체는 이제 머리에 보계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 얼굴은 계란형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 꽃봉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꽃봉오리 같은 지물은 일반적으로 그 연꽃봉오리로 알려져 있고요. 용화, 미륵불이 들고 있는 그 연꽃봉오리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령 금강암 석불 좌상은 조송 시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석불 좌상과 더불어서 옆에 작은 비석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쓰여져 있던 기록을 보니까 영락 10년에 만들어졌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12년 조선 태종 12년에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어졌는지도 적혀 있는데요.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은 태종의 후비였던 궁주 권씨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 석불을 만들고 보령 금강암 자체가 궁주 권씨의 원당,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만든 그런 사찰이라는 점을 옆에 같이 불상과 함께 만들어졌던 비석을 통해서 비석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알려주는 그런 불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불상의 대자가 또 중요합니다. 이 대자가 중대석이 굉장히 이제 높이가 낮은 상대석과 하대석 위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대자가 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시대 불상,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제 이거 사찰에 갔을 때 대자에 앉아 있는 불상들을 보게 되면은 대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중대석도 굉장히 높고 사람이 쳐다봤을 때 이제 부처님이 앉아 있는 부처님의 눈의 시선이 일반적인 사람의 키보다 높이 있는 그런 높이에 앉아 있을 수 있게 그 대자가 굉장히 높은데 보령 금강암 석불좌상의 대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
지금 이제 굉장히 낮은 그런 어떤 대자에 앉아있는 모습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것 또한 시대적인 어떤 양식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명문이 있는 불상 소개시켜드리면요. 당진 운정리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당진 운정리 석불입상은 그 생긴 모습 자체만 보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무슨 석장승을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처님인지 어떻게 아냐? 불상의 옷을 보면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쪽으로 한 줄의 줄이 쭉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복장은 편단, 우견, 편단이라고 불리는 불상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복식 표현을 통해서 당진 운정리 석불 입상이 불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언제 만들어졌냐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그 불상 옆에 석주, 돌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돌기둥 명문 중에 1428년 세종 10년, 1428년 만들어졌다고 하는 선덕 3년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 운정리 석불 입상도 세종 연간에 세종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명문이 있는 불상을 또 살펴보면요. 예산 장신리 마이불이 있습니다. 예산 장신리 마이불은 논 한가운데 있는 좁은 그 소록길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마이불입니다. 탁본을 해서 보니까 예산 장신리 마이불의 왼쪽 어깨 부분에 명문이 새겨져 있고 그 가운데에 조송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성하 원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성하 원년이 몇 년도인가 파악을 해보니까 1465년 세조 11년에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불의 특징은 이제 회화적 성격이 강한 마이불입니다. 마치 이제 불교 불화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을 바위의 평평면에 그리고 선을 따라서 마이불을 조각한 모습이고 그리고 두 손을 합장한 형태고 현재 입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탁본을 자세히 하게 되면은 좌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아마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조선 전기 불상 중에 조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불상 중에 하나는 진도 금골산 마이불이 있습니다. 진도 금골산 아래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이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높은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 금골산 마이불도 고려 시대 마이불인가 그동안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마이불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를 해보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진도 군수를 지냈던 유오지라는 그 군수가 1469년부터 1471년까지 진도 군수로 재직할 때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겨 있는데요. 그 기록이 그 금골산록이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서적에 있고 그걸 누가 기록했냐면 당시 사관이었던 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겨갖고 이 불상이 1469년경에 15세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불상이 그 바위가 그 지금 동굴처럼 생겨져 있는 윗부분에 새겨져 있어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조각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도 보면은 다리 사이나 아니면 팔 부분에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듯이 마치 하늘에서 하강하고 있는 부처님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려시대로 파악되거나 아니면은 그 큰 관심이 없었던 불상 중에서 조선의 석불이다 이렇게 비정할 수 있었던 불상이 한 20여 구 이상이 있는데 재미난 점은 이 불상의 조성 시기가 대부분이 15세기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15세기에 집중적으로 20여 구가 가까이 되는 명문이 있거나 그 양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그 석불들이 15세기, 16세기 초반 대부분이 15세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불상 개개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불상의 어떤 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그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런 것을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의 석조 불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그 문화의 흐름입니다. 문화의 흐름. 문화는 국가가 조선에서 고려로 국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문화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석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의 석불은 조선 전기에 많이 만들어지고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침공 이후에 많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승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많은 석불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목조불, 건칠불들이 왕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석불 같은 경우는 왕실의 후원도 있지만 왕실의 후원보다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여전히 숭유 억불의 국가 조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15세기 내내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석불, 조선 전기의 석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이제 1392년 조선이 건국하면서 멸망했지만 그 불교 국가 고려의 영향력은 15세기 내내 100여 년 이상 그 불교의 영향은 일반 백성들에게 아주 구석구석 여전히 그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다시 그 본격적인 유교국가가 등장했다고 이렇게 문화적인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은 조선의 건국은 1392년으로 볼 수 있지만 고려의 영향은 여전히 15세기까지 지속되고 실제로 조선이 유교국가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5세기 이후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 전기의 석조불상이다. 그 불상의 모습은 아름답거나 아주 뛰어나게 잘 만든 불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역사책이나 사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일반 백성들이 부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석조불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양한 이제 아름다운 불상들도 있고 조선시대에 내려가면은 이제 그 목불들이라든가 건칠불에서는 섬세한 측면이라든가 어떤 그 세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아름다운 불상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석장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졌던 석불들을 주로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교 조각, 우리나라의 불상을 이제 공부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을 덜 받았던 불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상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불자라고 한다면은 종교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저같이 이제 그 미술사 학자들은 또 이제 예술 작품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그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 종교의 대상으로서 그 부처님이 어떠한 모습이시든지 종교의 마음으로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불상을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 석굴암 본전불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불상들 위주로 그 찾아가시고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불상을 보고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석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관점이 저건 아름답지 않은 불상이야 뭐 이런 식의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한 겉모습의 형태나 어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불상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앞시대와 뒤시대를 연결하는 그 양식적인 특징 그러한 그 의미를 좀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순한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불상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석불, 불상 그중에서 특히 석불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넓은 시각 그리고 그 석불의 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